네, 반갑습니다. 이상아 강사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계속 발표를 들으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짧게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대입을 앞두고 이제 여러 고민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 우리 아들들, 딸들이 좀 생각보다 좀 천하태평이어서 더 답답한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제 발표의 관전 포인트를 제가 감히 짚어드리자면 그건 바로 로드맵입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영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그 로드맵을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 이게 고등학교 입시라는 게 대입 입시라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아,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들들, 딸들 앉혀놓고 한번 잘 이야기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때 보내주시면 아이들 피딱지가 생기도록 중요한 것들은 제가 수천 번, 수백 번 반복시켜서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편하게 이 흐름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의 성적은 이상하지 않아. 너의 성적은 이상하여야 해. 네, 제 이름이 이상하여서 이 이름을 가지고 제가 가끔씩 요즘은 조금 민망해서 가끔씩만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건데요. 제가 이제 가온고를 작년부터 아이들 가온고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1학년이고 2학년인데 오타가 좀 있어서 정확한 성과 같은 경우는 이 팜플렛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거부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이제 9등급제였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입학한 친구들은 올해 2학년, 내년 3학년까지도 1등급은 4%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약 13명 정도가 계속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다 보니까 34명에서 33명까지 중간에 좀 자퇴한 학생들이 생겨서 이제 33명까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2024학년도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이때가 제가 처음 가온고 시험을 대비한 첫 시험입니다. 이때 제가 20명의 학생을 지도했고 실제로 이때는 동점자가 많아서 13명 중에서 11명만이 이제 학교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20명의 학생들 중에서 6명이 이때 이제 제가 어떤 문제를 하나 적중해서 6명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같은 아이들이 이제 2학년이 된 거죠. 2학년이 돼서 이제 13명 중에서 11명까지 제가 이제 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학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4명에서 33명까지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중 이제 19명이 저희 반에서 나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건 가온고의 이 시험 경향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거에 맞춘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 발표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영어와 가온고 영어의 특징. 그 다음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아닌 이제 중학교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시험 범위가 적어요. 적은 범위 내에서 있는 어휘만 아이들이 숙지하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많고 그 범위 내에 있는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문이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들과 연관된 다른 동의어, 반의어들까지 숙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험을 볼 때 아이들이 네 가지의 포인트만 제대로 숙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이 가정법이다 하면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숙지하면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땐 포인트가 보이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요.
전 범위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험을 볼 때마다 문법책 한 권 전체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술술 읽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고등학교는요, 일단 지문의 길이가 증가하고요. 이게 한글로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이런 문해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중등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암기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지문을 읽고 나서 이거 주제가 뭐야? 한 문장으로 얘기해봐. 그럼 사실 한글로 하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서술형은요, 문해력도 있어야 되고요, 어법도 있어야 되고 어휘도 있고 서술형, 이 종합적인 능력을 고루 갖춰야만 이제 풀 수 있는 서술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Concepts are vital to human survival. 개념은요, 인간의 생존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념들은 본질주의로 가는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연두색으로 쳐져 있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매우 어렵습니다. 검은 고양이를 어두운 방에서 찾는 건요. 그렇죠?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기는 어렵죠. 특히 고양이가 없을 때예요. 이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지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번 1학년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있던 지문인데 이런 지문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제 가온고 영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시험 범위가 적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대비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모의고사 지문이 60개 정도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가온고는요, 교과서 2과와 방금 본 정도의 길이의 9지문만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작다라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의 기본기가 뒷받침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시험 범위를 소화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범위가 많다면. 그런데 범위가 적기 때문에 성실한 중상위권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문 변형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1학년 시험을 보면요, 지문이 바뀌었어요. 싹 다 바뀌었어요.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지문이 다른 표현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아무리 지문의 해석을 다 열심히 연습해서 가더라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처음 읽는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는 문해력을 요하는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지문을 깊이 있게 사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갔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시험 점수에 집중을 하게 된다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험 점수라는 직관적인 표현이 있지 않고요. 의미 있는 상관관계보다 특정화할 수 있는 수치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법 고치기 유형과 이제 요약문 유형인데요. 요약문 유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을 읽고 지문의 요약문 아이들이 작성하는 거예요. 미리 암기를 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유형이고요. 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포인트가 안 보이면 아무리 영어 실력이 뛰어난다 한들 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법 고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모의고사 지문에는 수많은 어법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전 지문의 어법 포인트를 다 소화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지문이 변형이 됩니다. 변형되고 나서 그 안에서 어법 포인트를 물어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단순 암기로 대비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 일부는 제가 문제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걸 저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이제 1학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작년에 1학년 시험을 대비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올해 2학년 시험을 대비를 하셨고 이제 작년에 2학년 출제하신 선생님들께서 1학년 시험을 출제하셨는데 이게 같은 학교 시험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연도별로 이제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작년 1학년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지문 변형의 정도가 거의 적어요. 객관식은 굉장히 평이하고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변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문에 있는 포인트를 충실하게 학습을 했다. 그럼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으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 방식은 어떻게 되었냐.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 대비를 시킨 후에 이제 서술형 문제, 이 요약문 유형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대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실수 없이 전부 맞춰야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험이 쉽냐 어렵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1학기 첫 시험의 1등급 커트라인은 99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맞추고요. 서술형에서 살짝 실수가 있어야 이제 99점. 물론 이때는 이제 4% 13명만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올해 10%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약 94, 5점 정도를 받아야만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좀 난도가 조금 어려워져서 이제 4% 기준으로 95점 정도 이상이면 1등급이 나올 수 있고요. 이제 10% 기준으로 보면 약 93, 4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올해 2025년도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하면 일단 변형의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문해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영어 실력이 너무 뛰어나. 어떤 문장에는 다 해석을 할 수 있더라도 만약에 이제 사고력이라던가 문해력이 뒷받침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못 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변형한 후 오류를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서술형이 요약문으로만 나오지 않고 요약문도 나오고 이제 어법도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컷이 낮습니다. 1등급 컷이 낮다라는 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실수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시험이에요. 작은 실수가. 실제로 첫 시험의 1등급 커트라인은요. 90점이었고요. 그 다음 시험에서는 82, 3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세 번째 시험에서는 77.1등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실수가 점수를 결정한 등급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렇다면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게 되시냐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냐에 따라서 대비 방식도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유념해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를 하나를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받으신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가온고에 나오는 어법 문제입니다. 올해 1학년 기출 문제인데요. 이제 지문이 이제 변형됐다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요. 원문이 이런 문장이라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다르게 표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변형이 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지문 이렇게 변형을 해놓은 후에 여기서 어법상 오류를 3개를 찾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범위의 문법인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형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온 걸 보면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요약문 문제. 그래서 제가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도 잘하고 모의고사도 잘 보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어법이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이런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점을 둬야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내신 영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요, 저희의 목표는 내신 영어를 잘 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능도 잘 봐야 돼요. 이제 수능도 잘 봐야 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수능 영어를 바라보고 대비를 할 게 아니고 이 내신 영어에 맞춘 학습법을 하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능은 그 이후의 포인트를 잡아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잘 보기가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등급을 이 가르는 문제 유형은 뭐냐? 첫 번째로 지문 변형입니다. 변형이 된다 한들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해석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변형된 것만으로 너무나 많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전범위 문법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시험을 대비할 때 문법책 한 권을 돌릴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만들어놔야 되고 이제 요양문 서술형이 1등급을 가르는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1학년을 20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그 친구들 2학년이 됐고 지금 5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1학년 때 수강했던 친구들 중에서 정말 의대를 목표로 하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수업을 수강을 하고요. 3학년이 돼도 수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양문 때문인 거죠. 이 유형은 단순히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사고 능력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영어는 잘해요. 영어를 잘한다는 건 영어로 된 문장을 보고 한글로 치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글을 깊이 있게 사고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걸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등급을 가르는 이 문제 유형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겨울방학 때는 무엇을 해야 하냐? 그건 바로 구조 기반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한 가지 재밌는 건 아니지만 잠깐 이제 머리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한글로 된 문장이 있을 건데요. 이 문장을 저희가 빠르게 10초 동안 한글로 된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번식을 촉진시키는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0초 동안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말인데 잘 안 읽히죠. 제가 만약에 이 문장을 마찬가지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번식을 촉진시키는데 이를테면 잠재적인 짝을 서로 만나게 해주거나 특히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읽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끊어가면서 이 정보를 제가 입력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번식, 소속 번식. 이를테면 잠재적인 짝을 서로 만나게 해주니까 오케이 번식.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게 함께 있도록 함께 있어야 그치 생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얘기구나. 끊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나가야 돼요. 그죠? 한글로 된 이 문장은 그냥 이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서 끊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게 영어 문장입니다. 근데 아이가 해석을 할 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아이다. 그러면 그냥 연습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 나간다 라고 한다면 이제 크게 문제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식으로 이걸 해석하려면 소속감은 이처럼 번식을 촉진시키는데 이를테면 데리고 옴으로써 잠재적인 짝을 서로 만나게 이거는 영어식 어순의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식 어순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뒤에서부터 그냥 쭈르륵 읽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읽었다가 여기 읽었다가 뭐 여기 읽었다가 그러면 해석만 한다고 그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멈춰서서 무슨 얘기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를 해석해야 되지? 꼬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독직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길고 복잡한 문장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용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험 범위의 지문을 제대로 소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변형된 지문, 그리고 난도가 높은 이 선지들 있잖아요.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요. 어법 문제도요. 해석이 되어야 어법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영작과 서술형도요. 직독직해가 가능한 친구들은 영어의 이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영작과 서술형도 가능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고력을 발동시키려고 한다. 그것도 결국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의 포커스는요. 구조 기반 해석이 될 것입니다. 구조 기반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단어와 어법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걸 말하고요. 이걸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대비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업 커리큘럼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기본 정규 수업이고요. 하나는 이제 특강인데요. 정규 수업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구조 기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어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길고 복잡한 문장에 무너지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꿰뚫는 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문장 구조만 꿰뚫는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법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토막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전체 구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이런 자리구나, 이 자리구나, 자리 싸움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수업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기본반과 심화반이 있는데요. 기본반 같은 경우는 구문 해석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어떤 문장이든 해석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성시키는 걸 할 거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해석은 됩니다. 해석은 되는데 이게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해석을 이용해서 이 내신형 어법 문제를 좀 많이 풀릴 거예요. 중학교 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는 포인트를 안 잡으면 못 풀어요. 전범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확인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 실제로 지금 저한테 수업을 배우는 친구 중에서 고3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법을 다 틀려와요. 근데 다행인 건 올해 1학년 시험에서는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틀린다고 하더라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4% 내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좋다고 어법을 다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 내신형 어법 문제를 아이들이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단어 암기인데요. 단어를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겨울방학 동안 진짜 극단적으로 딱 하나만 한다면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계속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시험장에 딱 갔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많이 맞닥뜨려요. 그리고 되게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이 범위에서 모든 카테고리에서 어휘가 기반이기 때문에 이 어휘를 해결해야 되고요. 이제 1월, 2월 그 두 달 동안 최소 1,600개에서 2,500개의 단어를 목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을 볼 때 써서 쓰는 시험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 쓰는 시험도 보겠지만 저희는 구술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구술 테스트의 장점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단어들을 숙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요.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많은 단어의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여름방학 특강으로 단어 암기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500개씩 암기를 하고 간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암기가 정말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내신형 사고 전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백날 얘들아 중등영어 고등영어 달라 해도 이제 3월에 내신 대비가 딱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잘 못 따라와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미리 파악이 안 됐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미리 아이들한테 경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특강에서 좀 더 많이 다룰 예정이어서 요 특강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신 대비 앞서서 정말 고등 영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춰야 하는가 그걸 미리 체화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온고에 나오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요런 게 필요하구나를 직접 경험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 모의고사란 아이들이 진짜 시험장에서 가서 보는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가온고 내신 시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50분 동안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반으로 제가 양을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 시험을 4번 정도를 미리 한번 보게끔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역대 킬러 문제 학습입니다. 킬러 문제라고 한다면요. 요약문이고요. 어법입니다. 특히 요약문입니다. 이 요약문 유형은 진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미리 숙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어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조교 또는 제가 주말에 불러서 아이들이랑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다시 단어에서 중요한 건요. 우리 아이가 일주일에 단어를 30개도 겨우 외우는 아이다.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야, 너 300개 외워야 돼. 400개.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여기서 성취감을 조금씩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단어를 암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일주일에 50개를 일단 목표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 개개인에 맞게끔 양을 좀 조절하면서 어떻게든 그 주에 정해진 양은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저희 조교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위클리 테스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본인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공부를 해요. 그러면 기준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이제 공부가 됐다. 숙지가 됐다. 근데 그 기준점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위클리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테스트가 아이들에게 기준점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문제를 틀리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그 간극을 좀 메꿔나가는 훈련을 이 위클리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어떤 시기보다 지금 1월, 2월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1월, 2월의 커리큘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다면 아이들이랑 진짜 치열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아이들의 교육은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가 뭘 하겠어. 아, 뭐 이런 것보다 믿어주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이제 학원에 오면요, 제가 오두방정을 좀 많이 떠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칭찬도 하면 막 그냥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는요, 본인이 직접 와서 선생님 저 이번에 30개 외웠어요. 40개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아이들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겪으시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요. 학교도 가야 되지, 수행도 대비해야 되지, 시험 공부도 해야 되지, 학원도 가야 되지, 숙제도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성인도 아침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 학원에 오는 걸 보면 되게 짠하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한데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되게 즐겁게,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수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과 방학 동안 치열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